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그렇게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글로벌 제야 소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강했던 거고, 이렇게 이제 제야 소비 쪽이 생각보다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주가의 탄력이 둔화된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다소 비관적인 하반기 증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좀 안 좋은 얘기 하는 거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가을 지나면서부터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죠. 전문위원님께서 계속 시장을 안 좋게 보셨던 게 아니라 3개월 전에 이제 하반기 전략을 내신 것과 요번에 내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5월 고용 지표가 나왔죠. 4월에 이어 5월도 기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증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9월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6, 7, 8월인데 이때 신규 고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위험이 생기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생겨요. 4월 달에 100만 명 예상했던 게 22만 명, 또 지난주 금요일 날 60만 명 이상 예상했던 게 또 55만 명, 이런 식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이 고용이 밑도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가 실업수당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는 지금 일자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구인자 수 수치를 보면 그 수치가 있는 시계열 동안에 역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기업들은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실업수당 너무 충분히 주니까 아무도 일하러 나오질 않고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이 일부 주가 지금 현재 25개 주가 6월에 지급 종료가 되고 또 9월이 되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6월 달 이후에 미국 고용은 지금보다는 조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용 부진의 원인을 따졌을 때 이제 주로는 실업급여겠지만 일각에서는 은퇴자 수가 늘었다. 그래서 정말 일할 사람이 줄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쪽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기 은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육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용 일자리의 복귀가 늦어진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실업수당 지급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 그게 제일 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번 주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는 4.7%인데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전년 같은 시기가 이제 코로나가 정말 발발했던 때라서 워낙에 소위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베이스가 낮다 보니까 물가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달까지도. 근데 전월비가 어떠냐라는 부분, 그리고 근원 물가 부분이 어떠냐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 즉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이 다 충족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점진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실은 코로나 역기절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전년 대비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원 물가랑 전월 대비가 조금씩 상승세라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FRB 파월 의장이 이번 물가는 일시적이다,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말씀드렸지만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당연히 하반기 물가 수치가 지금 2분기보다는 내려가는 거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수긍을 하죠. 하지만 이번 물가의 특징이 뭐냐면 수요와 또 문제지만은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바틀렉 현상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례로 자동차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차 생산이 안 되니까 당장 차 필요한 사람들은 뭐 어느 나라가 됐든 중고차 시장에 가서 차를 샀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일시적이냐, 금방 해소될 거냐,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뭐 미국과 유럽에서 여행을 허용한다 이랬을 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바로 그런 유럽 여행을 할 수가 있냐? 6달을 기다려야 될지 1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지만 항공요금, 호텔요금 이런 것들은 성수기하고 비성수기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해소가 안 되면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리스크라는 거죠. 방금 공급 측면에서의 바틀렉이라고 하셨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수급 차질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는데 뭐가 일시적이냐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6개월 만에 끝나면 일시적인 거고 1년 가면 일시적인 아니냐. 그런 기준선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라는 건 결국에는 그래도 보통 한 3년 정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돼야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년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긴 거고요. 정부가 임금을 너무나 주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정부하고 지금 임금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뽑으려면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보다 돈을 더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잖아요. 미국의 근원물가, 사실은 그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임금이라는 건 뭐 다 아시지만 이게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근원 물가의 주요 요인 중에 이제 집 렌트비죠. 요것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것이 이제 고용 상태인데 고용을 우리가 실업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미 5.8%까지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실업률은 계속해서 좀 슬금슬금 내려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률의 하락이 일시적이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주거비가 일시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생각보다는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시장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6월 FOMC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FRB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공식 논의가 되고 연말쯤 테이퍼링 일정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이 개시된다. 요게 약간 컨센서스를 이룬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정인데. 시장이 뭐에 반응할 거냐가 중요한데 예. 금요일 날도 고용 데이터가 이제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금리가 갑자기 또 주저앉고 막 이랬지만 또 그래서 주식시장이 또 환호했지만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테이퍼라는 거를 약간이라도 언급하면 또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FRB의 스탠스가 지금은 완화 정책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거든요.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는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비칠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발언들을 할 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근데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그런 부분들을 지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금리로 좀 넘어가 보면 당초에 3개월 전에 예상하셨을 때는 하반기에 저금리를 전망하셨는데 이번 보고서를 봤을 때는 3분기에 금리가 재상승했다가 연말께 다시 하락 안정될 거다 이렇게 수정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뭐 하반기에 저금리를 예상했다기보다는 금리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계속 오른다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용, 물가 여러 가지 뭐 지표들 감안할 때 오른다였는데 이게 4월 달 이후에 생각보다 지표들이 이제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조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표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3분기에는 금리가 오를 거라는 것이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래서 이제 연준이 뭐 테이퍼를 시작하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든 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금리가 내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뉴스가 다 나온 상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테이퍼가 구체화될 때는 오히려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앞서 말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쓰신 리포트 제목이 노트북 안 사고 여행 간다. 한마디로 재화 소비는 줄고 서비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서비스 소비가 늘면 재화 소비는 줄어드나요? 소득이 무한대라 그러면 둘 다 늘겠죠. 근데 소득이 정체를 하게 되면 서비스 소비에 소비를 하는 만큼 재화 소비는 줄죠. 지금 미국 상황 봤을 때 가계에 유동성도 많고 임금도 상승세라면 재화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소득과 시간이 무한하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의 서비스 소비, 재화 소비의 증가율 차이를 지난 30년 동안을 놓고 보면 둘 간에 5% 이상 차이 난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재화 소비 증가율이 서비스 소비 증가율을 굉장히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아무리 돈을 줘도 또 본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서비스 소비에는 돈을 쓸 수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여행 다닐 수 없었고 겁나서 외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다들 아시지만 상당히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됐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 뭐 이런 쪽까지 가고 있으니 당연히 서비스 소비에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서비스 소비의 지출을 늘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던 재화 소비는 약간씩은 상대적으로 둔화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주식시장에는 악재인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금 악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의 재화 소비할 때 수출을, 재화를 팔 수가 있는데 서비스 소비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서비스 파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는 제조업 기반 회사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강력하게 꺾이느냐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중요하고 또 수출에 따라 기업이익이 중요하고 또 기업이익이 좌우되는 만큼 코스피도 이제 그 부분에 좌우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재화 소비가 강할 때는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반대로 재화 소비의 증가율이 둔화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를 좀 소위 말하는 언더퍼폼을 했다. 그건 한 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을을 지나면서 미국의 재화 소비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 한국 증시가 못 쫓아갈 가능성이 있거나 더 빠질 경우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분기 코스피 전망으로는 3,450 고점을 찍고 상승장을 나타내겠다. 하지만 주식 비중을 늘리지는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이 말은 연말로 갈수록 장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오르는 동안에는 누가 뭐라 해도 주식을 늘리면 되고요. 반대로 경기 선행지수가 꺾일 때는 이 주식해서 돈 벌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는 글로벌 재화 소비가 경기 선행지수의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한데 10월을 전후로 해서 아마도 경기 선행지수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을 지나면서부터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약세장이라는 게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정도의 약세장은 아닌 건가요? 그거는 미국 증시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거가 악재는 아니거든요. 어찌되었든 소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내지는 조금 보합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부분보다 조금 약세를 보일 거라고 뜻하는 겁니다. 사실 관심은 성장 기술주인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내신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저금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 기술주가 성수기에 맞물려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3분기에는 IT 성수기에 잠시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신 걸로 제가 읽었는데 맞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IT가 왜 그렇게 좋았냐 또 재화 소비가 왜 그렇게 좋았냐 하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많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언택트 수요라는 특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뭐 쇼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오프라인으로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각각 집에 뭐 노트북 한 대, 뭐 PC 한 대 정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집안에 있는 구성원 수만큼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PC가 있어야 되고 하는 정도로 구조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사라지니까 그러한 특수 수요들이 사라질 수 있다, 진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노트북이나 TV나 이런 것들은 내구재지 않습니까? 내구재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1년 이상 쓰는 제품들이라는 거죠. 노트북을 매달 사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요가 진정되면은 IT라는 것이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그렇게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글로벌 제야 소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강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제야 소비 쪽이 생각보다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주가의 탄력이 둔화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2분기부터 시작한 실적 장세가 이렇게 3분기를 정점으로 이렇게 사그라들면 생각보다 실적 장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측의 논리를 보면 이 민간 기업에서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장세가 꽤나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뭐 설비 투자라는 부분은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계획되어 있고 뭐 각국들 전반적으로도 이제는 뭐 재고 투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인 거는 분명히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이 그거를 얼마나 반영했냐라는 부분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성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거를 좀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까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전체적으로 가을 정도부터는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4분기 약세장이 시작된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뭐 누구나 그렇지만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세장이 된다라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그것이 이제 가격 조정을 일으키면 좋은 또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좀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잣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말씀드렸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이제 중요한 지표들은 꼭 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좋고 또 전 세계 통화 증가율 가처럼 이 돈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쪽인지 아니면 약간씩은 둔화되는 쪽인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면서 하시면 주식 투자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걸로는 10월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은 전년 대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이미 둔화되고 있죠. 네, 이 신호는 지금 이미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주식 전략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조익지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 함께 되셨나요? 내일 퇴근길에는 3분기와 4분기 업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